지금까지 이런 통계는 없었다. 통알못 탈출 프로젝트. 자, 저와 함께 떠날 준비 되셨나요? 통계는 에이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쉽고 재미있는 통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분할표 검정인 카이 제곱 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카이 제곱 검정은 카이 제곱 분포를 이용해서 하는 검정이죠. 자, 우리 일반적으로 두 범주형 변수가 주어져 있을 때 그 둘의 교차표, 분할표를 그려서 그것이 통계적으로 서로 독립인지 아닌지를 가설 검정하는 방법이 바로 분할표 검정, 카이 제곱 검정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2x2 테이블에서의 예를 가지고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변수 A는 범주의 개수가 R개이고 변수 B는 범주의 개수가 C개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변수로 교차표를 작성하면 R by C 분할표가 되겠습니다. 이럴 때 두 변수가 서로 독립이다. 영향을 서로 주고받지 않는다 하는 것이 바로 독립성 검정에서의 귀무가설이 되고, 아니야, 두 범주형 변수 A와 B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종속이야, 독립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대립가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귀무가설이 참이라고 가정했을 때의 각 셀의 기대빈도를 계산해서 관측된 빈도와의 차이가 클수록 서로 독립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하는 아이디어에서 착안한 방법으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각 셀마다 관측된 빈도에서 기대빈도를 뺀 것의 제곱을 기대빈도로 나누어서 각 셀마다 계산해서 일일이 다 더해줘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된 값이 바로 각 범주형 변수의 자유도 빼기 1을 곱한 것만큼의 자유도를 가지는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는 검정 통계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용해서 카이 제곱 검정을 수행할 겁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C 복용을 하면 감기 예방에 효과가 있는가? 비타민C와 감기 발생이 서로 독립인지 아닌지를 검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서로 독립일 때는 H0, 독립이 아니라면 H1의 가설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총 10명씩에게 비타민C와 위약을 줍니다. 그렇게 하고 관찰을 했더니 비타민C를 복용한 군에서는 1명만 감기에 걸리고 비타민C를 복용하지 않은 가짜약을 복용한 군에서는 5명이 감기에 걸렸습니다. 자, 만약 우리가 비타민C가 감기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이 감기에 걸린 6명이 각 군에 똑같이 3명, 3명 이렇게 분포되어야 하겠죠. 이것이 바로 비타민C와 감기 발생이 서로 독립일 때에 기대되는 기대빈도입니다. 이 빨간색 괄호 안에 있는 것이 바로 귀무가설이 참이라고 했을 때 기대되는 기대빈도인 거죠. 그러나 현실은 관측된 빈도는 기대빈도와 차이가 있었고 이 차이가 얼마나 큰가를 따져서 카이 제곱 검정을 실시해서 독립성 여부를 파악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좀 전에 보았던 그 식에 그대로 대입해서 9 빼기 7 하면 2죠. 2의 제곱을 7로 나눈 것. 그 다음에 1 빼기 3 하면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의 제곱을 3으로 나눈 것. 그리고 5 빼기 7 하면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2의 제곱을 7로 나눈 것. 그리고 5 빼기 3, 2의 제곱을 3으로 나눈 것을 모두 더하면 3.81이라는 카이 제곱 검정 통계값이 산출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만약 두 범주형 변수가 서로 독립이 아니라면 관측 빈도는 서로 독립이라는 가정하에서 산출된 기대 빈도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텐데 이 차이가 클수록 카이 제곱 검정 통계값은 크게 됩니다. 우리 자료에서 얻은 카이 제곱 검정 통계값은 3.81이고요. 우리가 오른쪽에 꼬리 확률을 5%만큼 가지는 지점의 카이 제곱값이 3.84인 점을 고려했을 때 3.81은
아주 아깝게도 이 노란색 빗금친 부분, 즉 H0의 기각 영역에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H0 채택역에 들어오고 비타민 C와 감기 예방 효과 간에는 서로 독립이 아니라는 뚜렷한 근거가 없다. 즉 귀무가설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10명씩 실험을 해서 10%와 50%의 비율의 차이를 검정하는데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이 정도 큰 차이라 하더라도 40%의 차이의 유의성을 입증하기에는 20명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 사이즈가 통계에서 중요해지는 거죠. 자, SPSS로도 분석을 수행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분석, 기술 통계량, 교차 분석에 가셔서 행변수와 열변수로 두 개의 범주형 변수를 지정하시고 통계량에 가셔서 카이제곱을 지정하시면 카이제곱 검정 통계 값을 제공하고 그리고 유의 확률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의 결과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카이제곱 검정 통계 값은 3.81로 아깝게도 유의 확률을 계산하면 0.05보다 살짝 큰 0.051이 나와서 이 경우는 통계적 유의성은 입증할 수 없었던 걸로 이 경우는 통계적 유의성은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R을 이용해서는 어떻게 분석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언제나처럼 작업 디렉토리는 C 드라이브에 ACE01이라는 폴더로 지정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안에는요, 카이제곱 검정이라는 CSV 파일이 이미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우리가 이 단원에서 데이터를 요약하는 방법을 배울 때에도 이 데이터를 사용한 바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자, 데이터 파일을 읽어 오겠습니다. 그리고 X라는 데이터로 지정하겠습니다. 자, X라는 데이터를 우리가 테이블을 그릴 수가 있었죠. 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그려보니까 0과 1이 뭔지, 1과 2가 뭔지, 범주가 가질 수 있는 값을 라벨을 달지 않고 숫자로 입력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범주인지를 쉽게 파악이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설명값을 이렇게 달아주고 그리고 설명값을 달아주고 난 뒤에 다시 테이블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발생하지 않고 약을 복용했을 경우에는 감기에 1명, 약을 복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명의 감기에 걸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분할표를 그려서 A에다가 집어넣고 그 A를 카이제곱 검정을 해달라고 카이스퀘어.test 함수를 이용해서 분석을 실시해보면 어때요? 조금 전에 구했던 3.81이라는 카이제곱 검정 통계 값과 그리고 이것은 2x2 테이블이니까 열 변수, 행 변수의 각각의 범주가 2개씩이거든요. 그래서 2 빼기 1과 2 빼기 1의 곱 1이 바로 자유도가 됩니다. 그 경우에 p-value 유의 확률을 계산하면 0.051에 가까운 값으로 아깝게도 이 경우는 유의 수준 0.05보다 유의 확률
0.5일이 크기 때문에 H0를 기각할 뚜렷한 근거가 없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수행해보았던 결과, 지금 우리가 R로 수행했던 결과를 우리 책 248페이지에서 요약을 하고 있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단순 선형 회귀 분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프랜시스 겔튼이라는 사람은 아버지의 키와 아들의 키가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아버지 키와 아들의 키를 분석합니다. 산점도를 그려서 그 관계를 분석했더니 아빠의 키가 크면 아들의 키가 큰 경향이 있고 또 아빠의 키가 작으면 아들의 키가 작은 경향이 있으나 평균으로 회귀하더라 하는 성질을 밝혀낸 거죠. 그때 사용했던 두 연속형 변수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분석 기법으로 이러한 분석을 사용했기 때문에 평범으로의 회귀라는 단어로부터 회귀 분석이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자, 하나의 설명 변수와 반응 변수 하나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이 서로 짝을 이룬 자료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때 이런 몸무게와 키의 회귀식처럼 잘 알려진 몸무게와 키의 회귀식처럼 어떤 설명 변수가 어떤 반응 변수에 영향을 끼치는데 그것을 관계식의 형태로 절편과 기울기를 추정한 관계식의 형태로 우리가 적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귀 분석. 그 중에서도 설명 변수가 하나라고 해서 단순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선형의 직선에 적합을 시킨다고 해서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형을 적합시키기에 앞서서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러한 회귀 모형을 적합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오차항이 따라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살펴보시면 독립성, 정규성, 불편성, 등분산성이 있습니다. 자, 회귀 분석을 수행할 때에는 반드시 산점도를 그려서 그 회귀 분석이 적합한지를 먼저 탐색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분석을 우리는 통계학에서 탐색적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우선은 직선에 적합을 시키기에 앞서서 이상점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 보아야 하겠죠. 이상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제외시키는 것은 물론 이상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제외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상점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 입력되었을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값이기 때문에 항시 분석 전에 확인을 하고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하위 집단별로는 뚜렷한 패턴이 있지만 이것을 뭉쳐서 보았을 때는 패턴이 없는 것처럼 분석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웠던 심슨의 역설인데요. 이렇게 중요한 이 집단을 구분하는 변수를 간과함으로써 잘못된 결론에 도달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회귀 분석을 수행할 때에는 산점도를 그려서 우선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집단 간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료인데 이런 식의 허위 상관이 추정이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산점도는 중요한 그 집단 변수가 있다면 그것과 함께 그려서 계략적인 관계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렇게 하고 나면 회귀 개수를 추정합니다. 즉, 직선의 기울기 베타1과 절편 베타0를 주어진 자료로부터 추정을 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최소 제곱법, 리스트 스퀘어즈 메서드를 이용해서 구합니다. 이 방법은 점이
추정되는 선에서 떨어진 거리가 최소가 되도록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즉, 이 빨간색 점이 이 자주 색깔 직선과 떨어진 거리 오차를 최소로 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최소제곱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오차의 제곱합을 최소로 하는 가장 좋은 베타 제로와 베타 1을 추정하기 위해서 오차 제곱합 이 식을 각각의 회기 개수로 편미분을 해서 0으로 놓고 풉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수식을 얻을 수가 있느냐면 기울기의 추정량은 x의 편차 제곱분의 x의 편차와 y의 편차의 곱 이렇게 나타나고 또 절편의 추정량은 전체 y의 평균에서 추정된 기울기와 x의 평균을 곱해서 빼준 형태가 된다.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변동을 분해 한번 해볼까요? 총 변동은 어때요? 회기 시기에 의해서 차지하는 변동과 오차에 의해서 차지하는 변동으로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분산 분석에서 배웠던 내용과 비슷하죠? 결국에는 같은 개념인데요. 자, 우리 키와 몸무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키를 생각하지 않고 몸무게만을 가지고 구한 몸무게의 평균값이 있을 겁니다. 그 몸무게가 큰 사람을 떠올려 볼게요. 가장 몸무게가 큰 사람은 키가 크기 때문에 몸무게가 이만큼 크고 키에 의해서 설명되지는 않지만 뭐 우유를 많이 먹는다든지 운동을 많이 한다든지 부모님이 원래 크다든지 이런 다양한 키 이외의 다른 오차항에 의해서 기인되는 편차 이런 식의 두 개의 편차로 구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총 편차의 구분은 제곱합의 구분과 연결이 되고 증명은 하지 않습니다만 연결이 되고 그래서 총 제곱합은 회기에 의한 제곱합과 회기식에 의해 설명되지 못하는 오차에 의한 제곱합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분산 분석을 다룰 때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총 제곱합 분의 회기식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의 제곱합 이것을 우리는 결정계수 R²라고 한다고 배웠습니다. 자, 제곱합을 분해하고 F 분석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한번 볼게요. 단순 선형 회기 분석에서 제곱합 SSR은 SSE, Error Sum of Squares와 함께 더해서 Total Sum of Squares가 됩니다. 자, 단순 선형 회기 분석에서 회기 제곱합의 자유도는 1입니다. 설명 변수의 개수 1입니다. 그리고 총 제곱합의 자유도는 우리 주어진 자료의 개수 빼기 1이 되고요. 오차 제곱합에 대한 자유도는 n-1 빼기 1이기 때문에 n-2가 됩니다. 자, 이때도 평균 제곱을 계산해서 FB를 산출하면 자유도로 보정한 뒤 오차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 대비 회기식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의 B이기 때문에 이 값이 1이다. 그러면 회기식이나 오차에 의한 설명이나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겠죠. 그러나 이 값이 2, 4, 6, 10, 20, 40, 100 이런 식으로 아주 큰 값을 가지면 가질수록 자유도로 보정하고 난 뒤에 오차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 대비 회기식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이 이렇게 크다면 그러면 이러한 설명 변수는 반응 변수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이 충분히 입증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분석을 하고 나면 회기식에 의해서 적합된 예측값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선 위에 올라오는 값이 얼마인지가 나오고 실제 관측값과 그리고 그 값이 주어졌을 때 회기식으로부터 추정이 되는 예측값이 주어질 텐데 이러한 실제 관측값에서 예측값을 뺀 것을 우리는 잔차 레지듀얼이라고 합니다. 레지듀얼을 이용해서 우리
산점도를 그려봄으로써 회귀분석을 진단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첫 번째 그래프처럼 A 그래프처럼 그냥 두루뭉실한 형태가 되면 그러면 잘 적합이 된 겁니다. 등분산 과정에도 위배되지 않고 특별히 잔차가 어떤 경향을 띠지 않기 때문에 직선의 회귀식에 직선의 회귀식에 적합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B번, C번과 같이 잔차가 적합을 시키고 난 뒤에 관측값과 예측값의 차이인 잔차가 이러한 패턴을 가진다면 직선의 관계식에 적합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값이 크면 클수록 잔차의 크기가 함께 커지는 이러한 경우도 등분산 과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회귀분석을 수행하고 나면 잔차 분석을 통해서 회귀분석을 진단하고요. 그리고 또 그 밖에도 더빈 왓슨 검정을 통해서 이 오차항들 간의 자기 상관, 즉 독립성도 가설 검정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책에서는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글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산점도 그릴 때도 사용했었던 공부 시간과 시험 성적 자료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회귀 분석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공부 시간과 시험 성적 자료가 주어져 있습니다. 공부 시간이 바로 X 자료이고요. 시험 성적이 바로 Y 자료입니다. 우선 회귀 개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제가 X 편차와 Y 편차를 계산해 볼게요. 자, 편차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일단 평균이 필요하죠. 공부 시간의 평균, 시험 성적의 평균 계산했습니다. 각각의 편차를 계산해 볼게요. 각각의 공부 시간 값에다가 공부 시간의 평균을 빼준 값 8개의 X 편차, 각각의 시험 성적 점수에다가 점수의 평균을 빼준 Y 편차 8개를 구했습니다. 그 다음 자, 기울기를 추정하기 위해서 편차 제곱, X 편차 제곱과 X 편차와 Y 편차의 곱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X 편차의 제곱 Y 편차의 X 편차와 Y 편차의 곱. 그렇게 해서 제가 X 편차 제곱인 SXX를 여기에다가 구해 볼게요. 제곱합인 X 편차 제곱인 SXX를 제가 여기에다가 구해 볼게요. X의 편차 제곱을 다 더한 값이 바로 37.875이고 X 편차에 Y 편차를 곱한 것의 합인 SXY를 제가 여기에다가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우리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기울기는 SXX분의 SXY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277.5에서 37.875를 나눠준 값 7.326이 바로 우리 자료에서
시험 성적에 공부 시간이 얼마만큼 영향을 끼치느냐 하는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절편을 계산해 보면 절편은 어때요? 공식이 시험 성적 평균에다가 기울기, 추정된 기울기 곱하기 공부 시간 평균을 빼준 값이 절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자, 그래서 우리 추정된 회기식은 시험 성적은 28.287 플러스 7.327 곱하기 공부 시간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이렇게 두 자료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삽입에 가서 분산형 그래프 그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그래프에서 분산형 차트 디자인에 가시면 이렇게 다양한 그래프의 형태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어때요? 우리 y의 predicted value 한번 계산해 볼까요? 예측값입니다. y를 추정하면 이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어떤 값이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4시간을 공부했을 때 회기식에 적합을 시킨 경우 회기식에다가 대입을 시키면 절편이 28점이고 플러스 4시간 곱하기 1시간 공부할 때마다 시험 성적이 약 7.327점 증가하니까요. 요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요렇게 predicted 값이 예측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9시간 공부한 사람은 이 회계식에 의하면 94점 정도 받아야 하는데 이 사람은 87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의 자료값 y를 예측한 값 y-이죠. y-이 predicted 값입니다. 자, 즉 이 값을 우리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잔차라고 했어요. 잔차 계산해 볼까요? 잔차는 원 자료값 y에다가 예측한 값을 빼주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료 잔차를 분석함으로써 회기 분석이 잘 적합이 되었는지를 파악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간단히 그려보면 이렇게 residual plot을 그려보면 y 값이 증가할수록 약간 이렇게 더 분산이 커지는 형태를 가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원우 수치로 그대로 분석하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표준화 잔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내에 들어오는지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패키지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기 분석 손계산하는 방법이었죠. 자, 이런 자료가 주어졌을 때 공부 시간은 시험 성적에 영향을 끼친다, 그렇지 않다. 설명 변수가 하나뿐이니까 이것은 둘이 서로 독립이냐 아니냐를 회기식으로 추정을 합니다. 즉 기울기가 0이냐 아니냐를 추정하는 거예요. 절편이 어떻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절편은 공부 시간이 제로일 때 시험 성적 이 회기식이 그 y축과 만나는 값일 뿐이지 우리는 실제 공부 시간을 한 단위 증가했을 때 시험 성적이 얼마만큼 영향을 받느냐, 몇 단위가 증감하느냐, 변화하느냐가 우리의 목적이에요.
변화하느냐를 보는 것이 우리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베타 1이 0이냐 아니냐를 가설 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분산 분석표를 이용해서 회기식이 제대로 적합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이때 자유도로 보정한 뒤 잔차에 의한 설명력보다는 공부 시간에 의해서 시험 성적이 설명되는 부분이 102배가량 크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이야기는 유의 수준 5% 하에서 유의 확률이 0에 가깝기 때문에 H제로 기각 0역 안에 들어온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R 스퀘어, 즉 결정계수는 2152분의 2033이 되겠죠. 따라서 94%가량을 공부시간이 시험 성적을 94%가량 설명한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SPSS라는 통계 패키지를 써서 분석, 회귀 분석의 선형을 클릭하셔서 독립변수의 공부시간, 종속변수의 영향을 받으리라고 예상하는 시험 성적 이렇게 입력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아주 간단하게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을 수행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R제곱 결정계수 값이 94.5%이고 또 분산 분석 표에 의해서 회귀식의 적합도가 매우 잘 적합이 되었다. 이 회귀식이 유의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다면 추정된 회귀식은 어떠냐? 시험 성적을 추정하는 회귀식은 절편 플러스 그리고 설명 변수와 그에 대한 기울기 추정값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X와 Y 간의 그 관계를 보기 위해서 X와 Y 간의 회귀식을 추정하고 난 뒤에 잔차를 구해서 그것을 표준화시킨 뒤에 그리고 예측값과의 산점도를 그려서 잔차를 진단함으로써 오차항에 대한 기본 가정을 제대로 만족하고 있는지, 즉 무경향, 아무런 경향을 띠지 않은 그런 두루뭉실한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 확인해 보시면 물론 평균이 클수록 예측값이 클수록 이렇게 분산이 커지는 형태를 띠기는 하나 표준화의 잔차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특별히 등분산 과정에 위배된다고는 우리가 해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 R을 이용해서 한번 단순 선형 회귀 분석도 해보겠습니다. 우선 데이터를 입력하고 C 컬럼 바인드를 이용해서 묶어주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나요? 이렇게 짝을 이룬 형태의 자료로 주어지죠. 자,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을 수행하실 때는 LM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리니어 모델이겠죠? 자, 스코어라는 시험 성적에 공부 시간, 타임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느냐 해서 항상 Y 물결 X 이렇게 종속 변수가 앞에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을 수행하고 fit이라는 적합을 뜻하는 fit이라는 단어에 제가 결과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보여달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때요? 자, 익숙한 숫자들이 눈에 보이죠? 28.287, 절편의 추정값 28, 28.287, 공부 시간의 기울기에 대한 추정값 7.327, 그렇죠? 그리고 절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든 유의하지 않든 우리에게 어떤 정보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회귀 계수 중에서도 절편이 아니라 기울기, 즉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느냐 하는 기울기가 유의한가 아닌가를 가설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밑에 있는 요 p-value,
이 p-value가 유의한지를 살펴보시는 것이 회기식을 적합을 하고 난 뒤에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R-스퀘어 값은 0.945로 추정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모형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F 검정 통계량도 102.7로 이것은 분자의 자유도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이니까 1, 그리고 분모의 자유도, 오차 제곱합의 자유도 총 자료가 8명의 자료였기 때문에 8 빼기 2 해서 6. 그래서 그 분포에서 그 분자와 분모의 자유도 1과 6을 가지는 F 분포에서 검정 통계값 FB의 값이 102.7보다도 오른쪽 꼬리 확률을 계산한 것, 그것이 바로 p-value였고 이 역시 매우 유의하므로 적합된 단순 선형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플러스 그리고 fit 라인도 한번 겹쳐 그려 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그렇죠. 타임 대비 스코어가 아주 이상적으로 바람직한 직선의 회귀식에 잘 적합이 된 것을 눈으로 확인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비대면으로 공부하시느라 어려운 점도 많으셨겠지만 또 비대면 수업이었기 때문에 영상을 반복 시청하면서 궁금했던 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배운 이 통계학적인 지식이 학문에 머물지 않고 그리고 실생활에 적용하고 응용해서 여러분들을 좀 더 빛나는 데이터 리더로 만들어 드릴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모두 수고하셨고요. 한 번의 강의로 100% 채울 수 있는 강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복과 연습과 또 궁금한 점을 스스로 찾아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지적 호기심이 여러분들의 능력을 보다 더 향상시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또 우리 길에서 만나면 인사하면서 지냅시다. 자, 안녕. 수고했습니다.